안녕하십니까. 강창희입니다. 지난주에는 노후 파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이 우리나라가 아주 이 저성장 결핍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제는 옛날과 달리 고성장 시대, 고성장 마인드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에 관한 문제, 자녀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노후가 행복하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녀는 나의 노후인가? 이게 오늘의 제목입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에 들어섰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그 얼마 전에 국제 IMF에서 물가 구매력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주요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계산해서 발표했습니다. 보시면요, 우리나라는 44,300달러로 영국이 우리와 똑같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요, 일본, 스페인, 이태리, 이 나라들은 선진국인데 우리보다 적습니다. 우리가 이들 나라보다 이 연소득이 많다는 얘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게 통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근데요, 우리 기억나지만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매년 10%대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는 작년보다 금년이 좋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좋아지고 이런 세월을 우리가 30년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이 몸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전부터 4%, 3%, 2%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지만 마이너스 성장했죠. 금년에 그 반동으로 조금 4% 성장을 한다고 그러지만은 이제 옛날처럼 그런 고성장 시대는 다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성장 결핍의 시대가 오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지난 30년 넘게 세계 역사에 있는 고성장을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시지만은요, 경제 성장률은 노동인구가 늘어나야 돼요.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리고 일을 열심히 생산성이 높아져야 돼요. 근데 이 노동인구 하나만 가지고 보면요, 여기 우리나라에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지만 합계 출산율의 추이, 그 중에서요 1955년에서 60년이 베비붐 중에도 피크의 베비붐 시대거든요. 이때는 전국의 전기 보급률이 20%밖에 안 됐어요. 제 시골 고향에도 전기 도는 게 1965년이거든요. 이때는 전기도 안 들어지, 저녁에 우리 부모들이 마땅히 리크레이션도 없어서 그러겠지만은 어떻게 둘이 만나서 6.3명이나 났습니까? 일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무지막지하게 난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노동 현장에 투입되면서 소비의 주체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 2019년에 0.92% 합계 출산, 0.92명, 죄송합니다. 작년에 0.84명으로 떨어졌잖아요. 큰일 났어요. 우선요, 이 초혼 연령이 높아졌어요. 제가 재작년에 그 주례를 서줬는데 신랑 신부가 와가지고 신부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31살이래요. 근데 친구들이 자기한테 너 왜 이렇게 빨리 시집가니? 31살인데 우리 마누라는 22살에 결혼해서 50살에 할머니 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결혼 연령이 늦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국 중에서 첫 애 낳는 초산 연령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31.6세. 우선요, 그래도 낳기만 하면 좋겠는데 한 명으로 끝나겠다는 게 45%, 한 명도 안 낳겠다는 게 22%. 이게 문제예요. 이대로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2035년에 되면 우리나라 여성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할머니가 돼요. 그 다음에요, 2040년이 되면
인구 4명 중에 1명이 75세 이상 초고령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그런데 늙어가는 거는 우리도 뭐 일본도 유럽도 다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 이 고령화의 속도가 빛의 속도로 빨리 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고령화의 속도라는 면에서요. 프랑스에서 155년 동안에 진행이 된 게 이웃나라 일본에서 35년 동안에 진행이 됐어요. 4배 이상의 속도. 그래서 일본이 적응을 못하고 20년 넘게 저고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도 저리 가라. 25년 동안에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뭐든지 초과자산이거든요. 무지막지가 빨리 가는 거예요, 이게. 프랑스 같은 나라는요, 155년 동안에 서서히 적응해 가면 돼요. 우리나라는 25년 동안에 총알같이 적응하지 않고는 노후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갖고 있던 상식, 생각을 빨리빨리 180도 바꿔야 돼요. 주택에 관한 생각,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 이 생각들을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 몇 년 전에요, KBS 주말 드라마 징비록, 유성룡 선조가 쓴 징비록이라는 것을 드라마화한 게 몇 년 전에 주말 드라마로 방송이 됐죠. 그 드라마의 제목이 징비록이었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요, 풍신수길이 그 미친 자식은 왜 조선을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조상들을 괴롭혔을까? 그때 제가요,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일본의 경제기업청 장관도 하고 이 평론가로 유명한 사람인데 2년 전인가 세상을 떴는데요. 이분이 앞을 보는 눈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책을 썼는데, 무슨 책의 이름이 제목이 뭐냐? 조직의 성쇠. 조직이 팽창할 때, 수축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런 책을 쓴 거예요. 왜 이 책을 썼냐면은 1991년 이 책을 쓸 당시에 일본이 이제 불황에 막 이게 들어섰어요. 근데 이제 불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한 2, 3년, 3, 4년 어렵다가 다시 좋아지는 거. 그 불황을 뭐라고 하냐면 순환적인 불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순환적인 불황을 만나면 그때만 좀 참으면 돼요. 회사원은 그럴 때는 사장 눈에 띄면 안 돼. 잘리면 안 되니까. 그 참고 있으면 다시 좋은 세상에 와요. 그게 순환적인 불황이에요. 그런데요, 한 15년, 20년 장기 구조 불황이라는 게 있어요. 장기 구조 불황을 만나면요, 참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근데 사카야 다이치가 이 91년쯤에 지금 불황이 이제 들어섰는데, 일본의 이 불황이 과거와 같은 순환적인 불황이 아니라 10년, 20년 장기 구조 불황이구나. 일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일본의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책을 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책이에요. 저는 그 책을 이제 우연히 읽게 됐는데, 그 앞에 그 책의 제일 앞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와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임진왜란 때 1592년 임진왜란 난 거 학교 다닐 때 다 시험 보느라고 배우셨죠? 외워두셨죠? 1992년 임진왜란 나기 그 직전 100년 동안 일본이 전국시대였습니다. 전국시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우리나라 말하면 삼국시대와 마찬가지예요. 전국에 100몇십 명 영주들이 그냥 100년 동안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반도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쳐들어와, 일본에서 쳐들어와, 그러니까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기 때문에 오래오래 흩어져 살 수가 없어요. 삼국시대도 막 한 10년, 20년밖에 안 됐을 거야, 아마 내가 알기로는. 후삼국시대. 근데 일본은 저 멀리 지들끼리 사니까 외국에서 쳐들어오지 않으니까 지들끼리 이렇게 오래오래 싸우는 거예요. 100년 동안. 그때요, 풍신수길이 뒤를 따라다닌 놈들,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뒤를 따라다닌 놈들은 매년 고성장하는 거예요. 왜? 싸워가지고 땅 뺏으면 나눠주고, 땅 뺏으면 나눠주고. 예를 들어서요, 풍신수길가 죽고 그 아들한테까지 마지막까지 충성한 놈이 있는데, 이름이 이시다 미즈나리라고 그러는 친구인데,
이놈은 25살에 영주가 됐어요. 그때 영주는 지금으로 말하면 삼성그룹의 계열사 사장이야. 25살에. 우리도 옛날에 6.25 사면 그 후에는요, 백선엽 장군 이런 분들은 30살에 참모총장 되고 그랬거든요. 전쟁 때는 그러는 거예요. 영주가 되면요, 지금 같으면 스톡옵션도 받고 뭐 주식도 받고 그러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녹봉을 받는데, 녹봉 땅을 받아요. 쌀을 8만 가마니 4만 석, 그러니까 한 가마, 두 가마니가 1석이거든요. 4만 석을 받을 수 있는 땅을 이제 녹봉으로 받았어요. 출세했으니까, 영주가 됐으니까. 그러면 그 4만 석을 가지면요, 가신 쫄병을 1200명을 수출가 있대요. 근데 이미 700명의 쫄병이 있었어요. 500명을 스카우트 해야 돼. 출세했으니까. 한 달쯤 지나가지고 풍희수리가 이신남 미스나를 보고, 야, 너 영주되고 나서 한 달쯤 됐는데 그 사이에 너 가신 좀 스카우트 했냐? 예, 스카우트 해요. 그때는 스카우트라고 안 했겠죠. 뽑았냐? 뭐 그러겠죠. 예, 한 명 뽑았습니다. 야, 이놈아, 한 달이나 됐는데 아직도 한 명도 못 뽑았어? 그게 누군데? 이름은 심화사건이라고, 삼국지로 말하면 제갈공명 같은, 나이도 저보다 많고 영주보다 많고 유능하기 때문에 다른 영주들이 그 심화사건을 서로 스카우트 하려고 하는 당대의 명사를 스카우트 했다는 거예요. 풍인수리가 놀래가지고, 야, 너같이 초짜 애숭이 영주가 이제 갓 영주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거물을 스카우트 했지? 그러면 네가 받은 녹봉을 지 쫄병들한테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 심화사건한테는 녹봉을 얼마나 줬냐? 그러니까 예, 4만 석 중에서 절반 뚝 잘라서 2만 석 줬습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풍이수리가 놀래가지고요, 세상에 영주하고 가신하고 녹봉이 똑같은 놈 처음 봤네? 그러니까 이신남 미스나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아니죠, 그 사람 유능하니까 그 사람 제가 써가지고요, 몇 년 이내에 제 녹봉이 10만 석으로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2만 석, 나는 8만 석. 괜찮아요. 이게 바로 고성장 시대예요. 저는 40몇 년 전에 신혼초에요, 이 회사 노조에서 월 3부, 3%, 월, 연 36% 이자 주고요, 돈 빌려 집 산 일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죽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 3은 오르니까. 그게 고성장 시대예요. 근데요, 일본을 통일해버리니까 졸지에 뺏을 땅이 없는 거예요. 일본이 0% 시대가 된 겁니다. 100년 동안 전쟁만 한 놈들 그냥 두면 안 되거든요. 대책을 세워야 돼요. 회사에서 불황이 오면요, 저도 사장을 해봤으니까 알지만은 사장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야, 팔아먹을 물건 좀 찾아와. 신상품 개발. 근데 나라 입장에서 신상품이 뭐냐? 조선과 중국과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 해결하자. 근데 조선과 중국이 외놈들하고 무역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드라마에도 나와요. 그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자. 신시장 개척. 땅은 일본만 있어. 조선도 있고 중국도 있는데 100년 동안 전쟁만 한 놈들이니까 전쟁의 노하우는 끝내주는 놈들이거든요. 그래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고생만 하고 뺏지도 못하고 돌아갔죠. 풍신수리가 죽고 그 아들이 물려받았다가 그 유명한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망했어요. 그 풍신수리가 죽고 아들이 물려받아서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패해가지고 다시 일본을 재통일한 거예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을 다시 통일해가지고 풍신수리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일본의 무사 사무라이들로부터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을 뽑아버리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남자분들이요, 옛날에 논산훈련소 입소하면은 다 오합지졸이잖아요. 그러면 군기를 어떻게 잡죠? 남자분들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조교가 나와가지고 너 나와 한 두 놈 패버리면 그냥 조용해지거든요. 마찬가지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기 측근 중에서 대문 높이고 폼 잡는 놈, 수염 기르고 폼 잡는 놈,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로 날뛰는 놈 몇 놈을 잡아주게 됐어요. 그거 일본의 부사 사무라이들이 그걸 보면서
야, 나는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로 날뛰면 나는 죽는구나. 그때부터 일본의 무사 사무라이들이 내면으로 성숙돼간 거예요. 교양, 인격 수양, 근면 중심, 그리고요 저성장기에는 뭐든지 하나 확실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보다 몇백 년 앞서가지고 전문가 시대가 된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또 당했잖아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바로 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대는 안 그렇지만 이 지금 세대의 부모 세대들은 그냥 10%막 고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이 우리 애들한테도 지금 가 있는 거거든요. 그 생각을 빨리빨리 바꿔야 돼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바꾸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요, 조상님의 산소수는 장묘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1988년도에 올림픽 나던 해지요, 우리 서울 동경에서 근무를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벼락같이 와가지고 산소자리를 구하는데요, 산소자리가 없어요. 저 벽제를 갔더니요, 북향에 절벽 같은 데밖에 없어요, 산소자리가. 그래가지고 아는 분을 통해서 천안에 모셨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의 화장률이 15%였습니다. 일본은 그때 100% 화장했거든요. 저는 그때 무슨 걱정을 했냐면, 이러다가 우리나라는 삼천리강산이 무덤으로 덮이겠구나. 근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요, 1998년도에 SK그룹의 최정현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화장을 했습니다. 영향을 줬나? 화장률이 20%가 됐어요. 재작년인가요? LG그룹의 구원모 회장 돌아가시면서 수목장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화장률이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십니까? 재작년에 보니까 88%.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요, 산소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화장장 여기가 지금 모자라가지고 난리잖아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 가지 상식으로 생각했던 걸 빨리빨리 바꿔야 되는데, 그 중에도 오늘의 주제, 가정경제 측면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길이 뭐냐면 절약이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절약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김사연 표정입니다. 오늘 날도 덥지, 그 다음에 졸리기도 하지, 그래도 혹시나 기발한 종목을 하나 찍어줄까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겨우 한다는 말이 절약하라고? 아니, 세상에 그걸 모르는 어디가 있어. 아마 그런 표정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지난 30년 동안 고성장 시대, 아주 특별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이 많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자동차, 재미교부가요, 성공해가지고 서울에 사장 발령받아 와서 몇 달 살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서울에 와서 몇 개월을 살아보니까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도시가 세계에서 몇 개 없다고 합니다. 근데 1km 가면서 자동차 끌고 가더라 이거죠. 그 사람들 눈에는 참 이상한 거예요. 필요 없는 자동차, 교육비, 결혼비용, 경조사, 이걸 작심하고 아끼지 않고는 노후 준비가 안 되게 되거든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의미 있는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핍의 시대 대비에 어떤 무기 준비하나요? 결핍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란 상황을 말합니다. 고도성장 시대에는 이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아도 괜찮았습니다. 성취할 기회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성취의 기회가 적고 평준화하는 이 저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을수록 좌절하고 불행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이 있는 부모들은 다른 것보다도 자기 애들에게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재작년인가요? 제가 어느 모임에 갔더니 유명한 교수님이 제 옆에 있는데 외동딸이래요. 그의 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까지 취업을 못했답니다. 괜찮은 대학 나왔고 유명한 교수가 한 번만 부탁하면 안 될 것도 없는데 안 한대요. 재수해서라도 네 힘으로 들어가라.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딸이 용돈이 구한 같은데 자기 돈이 있거든요. 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참는데요.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안 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한 달에 10만 원 쓴 사람이 9만 원을 쓰게 되면 10% 절약한 겁니다.
고성장 고금리 시에는 그까이 주식 사서 부동산 사서 10% 수익 내면 되는 거지. 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저성장 경금리 시에는 막말로 열장수막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절약은 하기에 따라서는 자기 의지대로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10몇 년 전에 일본에 책방에 가니까 절약에 관한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신경이 나게 돈 버는 책은 쪼잔하게 무슨 절약이야? 한번 이따 시내 서점에 들려보세요. 우리나라 서점에도 여자의 습관,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120만 원당 살아보기 이런 책이 쫙 깔려 있습니다. 선진국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절약의 중요성이 높아질 거예요. 그 절약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절약이 뭐냐면 우선 이 노후에 병원비, 간병비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제가 의사 다니는데 무슨 건강 얘기냐. 지난 10몇 년 동안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나이 들어서 아프면 장난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 죄송한데요. 저는 지난 10몇 년 사이에 부부가 암에 걸렸어요. 저희 집사람은 그걸 농담으로 쌍암이라고 해요. 그것도 살았으니까 그런 농담을 하죠. 저는요, 벌써 10몇 년 전에 회사에서 신체 검사하는데 콩팥, 신장에서 암이 발견이 됐어요. 다행히 초기 발견하고 콩팥은 2개이기 때문에 하나 잘라내도 사는데 진행 없답니다. 저는 콩팥 하나 절제했어요. 네, 그래도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안 하는 덕분에 활동한 데는 제가 없습니다. 제 아내는 직장암에 걸렸는데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이게 폐로 전이가 됐어요. 또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 지금도 고생 좀 하고 있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아프다고 고통으로 싸고 딸려내 시집갔지. 아들 엄마 나와서 안 들어줘. 어느 날 제가 열받아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그랬죠. 너같이 인정머리 없자 처음 봤다. 요걸 대입해 놓고 나는 우리 부모한테 어떻게 했던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더 했어요. 45방은 없습니다. 지가 한번 생각해봐야지.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다행히 부부가 같이 있을 때 아프니까 이나마 다행이지. 이거 혼자 되면 어떡하던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돈만 많으면 간병인 쓰면 될 거 아니야? 저도 간병인을 썼죠. 근데 간병인도 무엇을 내야 되니까 화장을 진하게 나타나요. 근데 화장한 사람이 옆에 오면 항암 치료받는 사람이 냄새로 토해버려요. 그 사람 보고 내일부터 화장하지 마세요. 이런 말 어떻게 합니까? 알레인 죽기 오지 마세요. 결국 왼수 같은 남편이라도 왼수 같은 마누라라도 둘이 건강하게 같이 사는 거 제일 중요하죠.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 부부싸움 하셔서 빨리 전화해서 화해하세요. 그리고요 건강에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조심을 해도 이게 100살까지 살다 보니까 이게 60이 되면 무슨 인생인지 모른다고 그랬죠? 그래서요 특수질병보험 이거 하나 들어두셔야 돼요. 그 퇴직 선진국에서요 퇴직한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퇴직하면 생활비가 줄여야죠? 줄었습니까? 안 줄었다는 대답이 40% 50%. 왜 안 줄었습니까? 바로 병원비 간병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요 일본 내각부라고 하는 데서 주요국에 이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지금 건강하십니까? 예, 건강합니다는 대답이 우리나라는 40%밖에 안 돼요. 선진국은 60 내지 70% 건강하다고. 우리는 왜 그런가? 선진국보다 훨씬 험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언제 아플지 치료비가 얼마 될지 모르는 건강 리스크는 보험으로 대응하는 거다. 이게 하나 들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절약해야 될 게 뭐냐, 자식들에게 들어가는 돈을 아껴야 자식도 망쳐먹지 않고 아낀 돈으로 자기 노후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요 자녀 리스크 이런 말이 유행입니다. 아니 귀여운 자식이 뭐가 위험해? 위험해요. 내가 몇 억 있어봤자 아들이 사업에서 실패, 신용불량돼, 손 내밀어 우리나라 정서에서 안 도와주고 못 빼거든요. 그거 도와주고 쪽방에 살잖아요. 우리나라는 다 큰 자식이 부모한테 얹어 사는 건 뭐라고 그러죠? 캥거루. 지금 우리나라의 캥거루가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몇 년 전인가 제가 우연히 자료를 보니까 48만 5천 명이 있대요. 훨씬 늘어날 수가 있죠. 근데 캥거루가 이 말 들으면 열받는 거예요. 왜?
캥거루는요, 신통하게도 지 새끼를 딱 1년 보호하고 쫓아버린대요. 사람은 끝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일본에서는요, 캥거루를 뭐라고 그러냐,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그러는데, 이 패러사이트라는 게 뭐 생물 선생님만이 뭐 모르는 어려운 단어인데, 작년에 봉준호 감독 때문에 유명해졌잖아요. 기생충적 독신이란 뜻이에요. 일본의 35세에서 44세까지 10년 인구가요, 1895만 명인데, 그 중에서 결혼 안 하고 부모한테 얹혀 사는 기생충적 독신이 295만 명이랍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직업이 있는 친구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없는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부모 사망 신고 안 하고 몰래 연금 다 먹거나 아니면 극빈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일본에 노인분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요, 내 연금으로 살고 있는 내 새끼들 나 죽거나 뭐 어떡할 거냐, 그런 걱정하는 글들이 많아요. 영국에서는 키퍼스, 부모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자녀들. 그러니까 몇 억 있어봤자 이 자녀 리스크에 걸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자식한테 돈 퍼부은 나라가 없거든요.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고 그 난리인데 미국 등록금이 훨씬 비싸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은 부모의 책임이다. 미국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 지놈들이 융자받아다니고 취직해서 갚겠지, 그런다는 거예요. 아까 성공해서 서울 사장 발령받아 왔었다는 재미교포 얘기를 했죠. 그 사람은요, 연세대학교 2학년 때 미국에 있는 누님이 비행기표를 보내줘가지고 유학을 갔답니다. 한 학기가 지나가지고 그때 등록금이 우리 돈으로 400만 원 정도의 고지서가 나왔대요. 누나가 의사 부인이고 부자래요. 당연히 누나가 주겠지. 그 고지서를 누나한테 갖다 줬대요. 근데 누나가 완전히 미국화된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를 빤히 보면서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거야? 그러더래요. 놀라가지고 그럼 어떻게 이웃집 아저씨한테 갖다 줄까? 네가 알아서 해. 냉정하게 그러더래요. 그때부터 컴퓨터직에 아르바이트하고 장학금 찾아보고 융자받고 그 졸업했대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누나가 그 등록금을 척척 주었으면 자기 오늘처럼 못했을 거라고 고마워하더라. 지금요,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 1등인 나라가 어딘 줄 아시죠? 우리나라. 83%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69%인데 아직도 1등이에요. 근데요, 제가 한 3년쯤 전인가요, 대전에 장태산이라는 휴양림 있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하서중학교라고 10월에 남녀 공학하는 중학교가 있더라고요. 거기 졸업생 40명이 1960년생, 61년생 막 환갑된 사람들이죠. 40명이 여기서 동창회를 하는 거예요. 동창회장이 저한테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강의를 하러 갔거든요. 근데 동창회장이 그 40명 환갑쯤 된 사람들 학력 분포를 저한테 보여주는데 대졸이 10%, 고졸이 50%, 중졸이 40%. 물론 시골 중학교나 그러겠지만은 그게 지금 83%까지 올라갔으니 그 많은 대학생이 취직이 될 리가 없죠. 그럼 세계에서 2등이 어디냐? 진학률? 이웃나라 일본 60%. 근데 일본에서요, 왜 대학을 60%나 가야 되냐고 난리거든요. 그럼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정상인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르바이트 하든지 융자 받아서 다녀야 되니까 공부를 다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가 싫고 학교가 시원찮으면 들어가봤자 취직도 안 될 거, 차라리 그 돈으로 장사하든지 딴 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모가 되니까 공부가 싫어도 학교가 시원찮아도 무조건 들어가니까 취직이 안 되잖아요. 근데요, 여기 밑에 보면 결혼 비용은 우리와 일본이 또 달라요. 일본에서는 젊은 애들이 결혼 비용 부모한테 신세 좀 지려면요,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어떻게 조금만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이 정도거든요. 제 일본 친구 사장한다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네 딸 취직할 때 결혼 비용 얼마 들었냐? 얼마 들었더라? 신혼여행 갈 때 150만 원 줬나? 우리 돈으로 1,500만 원 줬고 냈대요. 사장인데. 근데 우리는 보세요. 이 자식보다도 부모가 더 못 줘서 난리예요. 자식이 지 스스로 지가 준비해서 가는 애 비율이 10%밖에 안 돼요. 문제는 금액인데 전국 평균 아들이 1억 4,400. 서울은 여기에 몇 배 더 들 거예요. 장가 가면 오지도 않은 자식이 돈은 그렇게 들어요. 아들만 둘 있으면 골치 아픕니다.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냐? 그 중에 집 얻어주는 돈이 포함돼서 그렇잖아요. 제가 일본 친구한테 한국에서는 애들 집을 얻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괜찮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상에 자식의 집까지 얻어주는 나라 처음 봤대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에요? 뭐냐? 과외비. 제가 재작년에 깜짝 놀랐는데요. 서울에서 부부가 맞벌이하는 커플, 세 커플을 인터뷰했거든요. 그 중에서 과외비를 제일 들 쓰는 집이 이 집이에요. 부부가 맞벌이 해가지고 1억을 번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두 명에 대해서 들어가는 과외비가요. 3,360만 원. 여기다가 등록금 내야죠. 옷 사줘야죠. 책 사줘야죠. 또 빵도 사줘야죠. 게임기도 사줘야죠. 저축은 언제 합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요. 67세까지 1억씩 벌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잡코리아라고 하는 취업 발전업체가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이요. 40대 이상 직장인이 체감하는 체감 평균 퇴직 연령이 51.6세래요. 깜짝 놀라요. 그러면 50대 초에 주된 직장에서 나옵니다. 재취업하면요. 먼저 받던 직장의 월급의 절반 받으면 끝내줘요. 재취업해가지고 연봉 2천만 원이 무지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애들 대학 들어가 뭐 그다음에 또 뭐죠? 결혼 비용 내야 돼. 또 노후 요양비, 의료비 들어. 그래가지고 억대 벌던 그 커플인데 60세가 넘어가지고 중산층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근데 여기에 또 결혼 비용 그렇게 돈 들었는데 신혼부부들은 부모한테 고맙게 생각하는가? 보세요. 부모가 내 결혼 비용 때문에 힘들어하셨다. 아니요가 65%. 난 남들에 비해서 적게 쓴 편이다. 얘가 65%. 한마디로 싸가지죠. 그럼 뭐 야속하더라도 뭐 지들만 잘 되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부모 세대들은 돈 팔고 집 팔아가지고 자식들이 시험만 잘 보면 얘 만들면 됐거든요. 그 좋은 학교 들어가서 좋은 회사 들어가가지고 그럭저럭 유시가이 다니고 그러면 부모 부양하고. 우리 부모들은 본전을 뽑았어요. 근데 지금은 천하 없이 인류협을 들어가도 40대 중반이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불쌍해서 볼 수가 없어요. 벌써 몇 년 전에 영화 국제시장 1200만 동원했죠. 그 마지막에 주인공 덕수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자식 세대가 아닌 우리 세대가 힘든 세상의 풍파를 겪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나이 든 분들이 이 말하면서 애들한테 똑바로 해놈들아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이 똑바로 속으로 웃어요. 미쳤다고 그래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재작년에요. 일본의 가족 사회학자가 쓴 책을 한번 읽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 애들의 젊은 애들의 공통점을 쓴 겁니다. 제목이 뭐냐면 젊은이에게 냉혹한 사회, 자녀들을 과보호하는 부모. 이게 책 제목이에요. 일본도 젊은 애들에게 냉혹하대요. 지난 20년 동안 이 불황으로. 그런데 금년 3월 달에 일본의 대학 졸업한 애들이 작년 12월 말 현재에 졸업하기 전입니다. 취업률이 87%. 졸업할 때는 거의 다 했을 거예요. 일본은 부인난이거든요. 지금 일본의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일본으로 취직하라고 한다고 난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냐? 67%인데 취업률이 여기에 군대 간 애들, 대학원 간 애들 포함되면요 50%대로 떨어질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취직이 안 되는 마당인데 밥 좀 잘 먹고 옷 좀 잘 입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어렵게라도 들어만 가면 만수무강인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경희대학교 신동균 교수라는 분이 발표한 건데요. 남자가 주 직장에서 45세까지 근무할 확률 60세도 아닙니다. 50년 이전 출생자는 7, 80%였는데 또 58년생도 58년 개띠도 40%였는데 60년생 이후 출생자들은 20%대밖에 안 된다.
이제는요 3년야도 관두고 취직해서 또 관두고 취직해서 또 관두고 평생에 평균 6번 정도를 이직해야 겨우 60가 이라는 세상이에요. 제가 있는 업계는 실제 그래요. 시험 잘 보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씩씩해야 돼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고성장 시대에는 근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씩씩하게 키웠는가?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대학에서 강의를 맡은 일이 있었는데 강의가 끝나니 그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요즘 대학생들 중에 수강 신청을 엄마가 와서 대신해 준 애들이 있대요. 저 그 말 듣고 그랬어요. 그 자식 신혼여행도 대신한 건지 모르겠다. 얼마 전에 동아일보 보셨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대리 맞선 유행이래요. 젊은이들은 바쁘답니다. 그래서요 엄마들끼리 만나가지고 집값을 어떻게 부담할 거냐, 애는 누가 키워줄 거냐, 그런 문제가 합의가 되면 그때 남자놈들이 형식적으로 프로포즈한다. 물려 터진 엄마들. 제가 오늘 강의장에서 그 말을 했더니 어떤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라도 내 아들은 공부 잘하니까 걱정 없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더 걱정해요. 이거는 실화인데요. 제가 있는 어느 업계에서 어느 회사가 국제 비즈니스를 하는 부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카이 대학 나와서 미국 유학해가지고 영어 유창한 애들을 고액 연봉으로 스카우트 했습니다. 근데 한 4년 전 비즈니스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그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자동차, 철강 뭐 이런 중후 장대 산업이 주류일 때는요. 한번 경쟁력 가지면 30년, 40년 울거먹거든요. 지금은 한 3년 되는 거 했다면 금방 안 돼. 그럼 안 되는 회사 있으면 뭐합니까? 딴 데로 가야지. 그런데요. 갈 때도 마땅잖아요. 또 4년 동안 고액 연봉 받은 게 화가 돼요. 직장인들은 일시적으로 고액 연봉 받는 걸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영원히 그렇게 받을 걸로 착각해가지고 생활 수준, 소비 수준만 높아지고 저축이 없어요. 애들 과외 공부 가서 배우던 걸 선생님 데려다 배우고 하이아트 호텔 헬스 공부 사고 골프 치고 생활 수준, 소비 수준 높아졌는데 저축이 없어요. 실직했는데 그런 놈들이 부모 등골 빼먹어요. 오직 하면 얼마 전에 이여령 교수님 뭐라고 그랬냐, 이제는 셀러리맨도 자영업자와 똑같은 마음으로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재테크가 문제가 아니고 애들에게 이 자립교육,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몇 번 옛날에는 고성장 시대에는요 어떻게든지 시험 잘 보게 만들어서 신기초행이 그때는 많기 때문에 취직하게 만들면 됐거든요. 지금은요 저성장기에는 신기초행이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몇 번 이직을 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돼요. 그러면 옮겨갈 때 저기서 나를 뭘 보고 뽑는가? 학벌? 스펙? 아니에요. 이 친구가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때 평판. 이게 중요해요. 싸가지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서 걸리면 끝이에요. 오직 하면요 요즘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만나서 그런데요.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얼마나 속았으면 모르겠습니까? 실제로 2년 전에 저희 업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회사가요 사내 변호사 한 명을 뽑는데 변호사가 50명이 뽑았습니다. 넘쳐. 4명을 최종 면접에 올렸는데 서울대, 연대, 고대, 지방대 출신. 지방대 출신 뽑았어요. 왜? 변호사도 씩씩하고 적극적이어야 되니까. 그 회사가 그 전에요 서울의 대원 외고 나와서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변호사 자격 가진 애를 3명 뽑았는데 다 실패했어요. 도련님밖에 없어요. 시험 잘 보는 거 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 친구는 지바라 나오고 두 친구는 내보냈어요. 그 실패를 했기 때문에 면접 기준이 바뀐 거예요. 씩씩한 친구가. 그래서 지방대를 뽑았어요. 그러면요 서울법대 대원외고 서울법대 변호사 지가 최고인 줄 알 거예요. 다른 데 가도 면접 기준이 바뀌거든요. 한 2년만 이 취직 못하면 룸펜으로 전락해버리거든요. 근데 제 집안의 동생 하나는 공부를 싫어한 데다가 집안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갔습니다. 건설 공사 현장에서 30년 일을 했는데 물 새는 거 막는 거 방수의 전문가가 됐어요. 어느 날
대형 건설사 회장님 댁에 물이셨다나? 이분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야 박사만 뽑지 말고 독일식으로 마스터를 뽑아라. 55세에 대형 건설사에 마스터를 주겠어요. 지금 70대거든요. 작년까지 연봉 1억씩 받으면서 다녔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니까 금방 딴 회사 또 다녔어요. 아마 80까지는 무난하게 답일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변호사들이 지금 문과에서 제일 커트라인 높은 게 법대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렵냐, 순환을 당하냐. 우리나라 변호사 1번 등록이요 1906년이 나왔대요. 10,000명이 늘어나는데 2006년까지 100년이 걸렸어요. 이동안에 변호사 했던 사람은 끝내줬죠. 근데 또 10,000명이 늘어나는데 8년, 또 10,000명이 늘어나는데 5년. 지금 변호사 30,000명 시대 나오잖아요. 일감이 없으니까 세무사, 법무사 일 뺏는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제가 돌아가는 곳을 보니까 의사도 비쌀 것 같아요. 안전한 직업이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요, 우리도 우리 애들도 이 시대에 맞는 제대로 된 직업관을 갖는 거.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 유명하잖아요. 강당에 있는 직업선택 시계명. 이거 기독교 정신에서 맺는 시계명인데 실생활에도 맞는 것 같아요. 1번 월급 많이 준데 가지 마라. 이제 월급은요 회사가 주고 나라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남다른 주특기가 있어가지고 적은 금액이라도 회사를 옮겨서라도 오래오래 다녀야 돼. 100세 시대는. 남들이 보러 가는 데는 절대 가지 마라. 요즘 재벌그룹 입사 경쟁률 200대 1, 300대 1이 그날 지는데 그 회사들이 50도 제기되네 막 내보내고 그러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부모와 마누라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한 데는 무조건 가라. 거기야만 틀림없다. 그래서 제가 40몇 년 직장을 해보니까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부모 자식이 소신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요, 우리가 중산층이 되려고 애를 쓰는데 중산층이라는 게 뭔가?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 다 남의 눈에 보여. 아파트 30평에 사. 아파트의 평수가 신분의 상징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는 작은 집 갖기 운동, 스몰 하우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동차 2000cc 이상, 신분의 상징이죠. 선진국에서는 갑자기 큰 차 타면 둘 중에 하나, 깡패 아니면 졸부래요. 미국의 중산층 보세요, 기준. 그 사람이 내면으로 성숙된 인간인가, 이게 기준이거든요.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회어 본래를 할 것,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용기가 있을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비평등할 정도 받아볼 것.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산층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소신을 갖고 살려면요,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지금 힘든 나라가 없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분이 쓴 글 하나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직선에서 살면 만족일 수 없다. 항상 내 앞에 누군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껏 어른들은 자식들을 직선 위에 줄 세워놓고 키웠다. 이제는 디지털 시대다. 직선의 시대가 아닌 360도 원의 시대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누구든지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직선이 아니기에 항상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 굳이 선두주자가 아니어도 새로운 가치를 만들며 살 수 있다. 반면 직선 위의 삶은 좌절감과 박탈감만 있다. 금수저 은수저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문제는 직선에서 원으로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남의 눈으로 인생을 살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거거든요. 저는요, 미국에서 살아보지는 못했지만은 미국에서 온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거기는요 학교를 졸업해도 넓은 천지에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친한 친구 몇 사람 빼고는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대요. 우리는 뭐 장태산에 동창회가 모여가지고 그녀는 공부도 못하는 게 얼굴만 이쁘다고 뭐 입고 뭐 사고 그러고 나는 오늘 아침에 이거 먹었다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뭐 올리고.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이렇게 미치는 나라가 없지. 오직 하면 사르트르가 그랬대요.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이게 때문에 지금 힘들잖아요. 모든 것이. 우리나라는요, 대기업 채용시험에 한나라 대학생의 절대 다수가 응시합니다. 제 후배 봐도 뭐 기반학을 좀 하고 싶은데 엄마가 울면서
진짜 우는 신용인지 모르지만 엄마 친구들이 아는 회사 들어가라는데 미치겠다는 거예요. 아들의 행복보다. 그 다음에요, 거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하셨던 전성 선생님 모시고 강의를 가는데, 그분이 뭐냐면 전국에서 우수한 학생이 많이 모이는데 제일 바람직한 학교가 누구냐? 경상도 산청에서 돼지 키워서 보냅니다. 이분은 자기 아들이 대한민국 최고야. 그냥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요.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 서울에서 온 고관, 박사아들, 목사아들, 교수아들, 골치 아픈 거예요. 여기 보세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한 얘기입니다. 부모의 도리는 자녀의 운명을 결정하는 섭리를 대천하려 두지 않고 애정과 정의와 진성과 유머라는 평범한 논리에 따라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며, 대체로 교육받지 못한 부모들이 이러한 부모의 도리를 더 잘 지키고 있다. 문제는 교육받은 부모들이 더 못 지킨다는 게 문제잖아요. 지금 거창거창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애들에게 영어 수학 말고 가르친 게 있는가? 돈 관리를 가르쳤는가? 경제적 자료를 가르쳤는가? 근데 막말로 영어 수학을 못해도 밥 먹고 살거든요. 근데 돈 관리, 경제적 자료 이거 모르면 평생 고생하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책을 쓰면서 조사해봤는데요.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이 돈 관리, 경제적 자료 이 내용이 40몇 페이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선택을 안 해. 수능에서 경제 선택한 애가 뭐 1.5%? 배우질 않으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강의 들으시는 분 가슴에 손 놓고 난 알고 있는가? 이거 미국의 중학교만 제대로 나오면 아는 내용인데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라도 가르치지 않지만, 그래서 애도 망쳐먹지 않고 아낀 돈으로 노후 대비를 해야 돼요. 오직하면요, 전에 미국의 중앙은행 총재, 우리 말하면 한국은행 총재였던 이 그린스펀이라는 분이 국회에서 증언한 게 있어요. 금융교육, 투자교육은 영어, 수학 이상의 중요성을 갖는다. 근데 우리는 애들에게 영어, 수학 말고 가르친 게 있는가? 돈 관리를 가르쳤는가? 경제적 자료를 가르쳤는가? 반성을 해봐야 돼요. 애들 자립교육을 가르쳤는가?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